자, 지금부터 두 번째 시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은요, 경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편하게 대할 수 있고 뭐든지 문제를 만나면은 그걸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경영이다.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이 있는 그룹원들을 이끌고 나가는 게 바로 경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현대 경영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피터 드러커가 세 가지 질문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경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 세 가지를 던져보면 된다. 첫 번째, 우리 회사는 과연 뭐를 하는 회사냐?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의 고객은 누구이냐? 세 번째, 과연 그 고객이 가치 있게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로 세 가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경영 관리의 이제 기능으로 첫 번째로는 뭔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서 만들어야 되니까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계획화, 그런 다음에 만들어내는 거 조직화, 그러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쭉 끌고 가는 거 지휘화,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 통제화, 그러다가 좀 더 큰 걸 만들고 싶어 계획을 다시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지휘하고 통제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다 라고 하는 내용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선생님과 같이 뭐를 볼 거냐, 경영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에 앞서가지고 제가 오늘 좀 머리가 좀 이렇게 좀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편이죠. 왜냐, 제가 좀 전에 미용실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다녀왔는데 그 얘기를 잠깐 나눠보자 합니다. 지금 사무실이 우리 이제 주상복합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지금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1, 2, 3층까지 1층은 이제 상가들 뭐 약국도 있고 식당도 있고 상가들이 있고요. 2층은 통상적으로 이제 사무실, 특히나 3층 같은 경우 사무실이 이제 많고 4층서부터는 이렇게 쭉 이제 오피스텔들이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데 미용실이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그쵸? 1층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왜? 길 가는 로드 손님, 길거리 손님들이 와서 이제 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미용실은 저기 있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대표적으로 1층에 있어야 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왜? 임대료가 좀 싸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 편하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뭐를 해나요? 밖에 간판도 걸어놓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건물에 미용실이 없는 줄 알고 있었어. 왜냐면은 그 미용실은 3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3층에 올라갈 일이 없었어. 왜냐면 우리 사무실이 2층에 있으니까. 근데 3층에 병원이 하나 있어요. 통증의학과가. 그래서 어깨가 이게 잘 안 올라가는 거야.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위로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조그맣게 미용실 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머리 연구소요. 머리 연구소인가 머리 공작소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가서 보니까 미용실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머리를 잘라야겠다라고 해서 편하니까. 그래서 가니까 이제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가니까. 또 오늘 가니까 열려 있어. 근데 거기는 뭐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미용실이래요. 나는 그렇게 유명한 데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검색을 하고 보니까 여기는 간판도 없어. 간판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문 지난번에 잠겼을 때 전화해서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전화번호도 하나도 기입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어때요? 들어갔는데 문도 조금 해가지고 난 되게 조그만 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딱 들어가니까 그 조그만 홀 뒤에 되게 넓게 각각 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용실은 널찍막한 데서 여러 명이 거기서 자르고 있고 막 대기하고 있고 시끌벅적한 데를 기억하잖아요. 여기는 100% 예약대로 운영이 되면서 한 명이 오면 그 사람은 이제 방에 가서 그 사람만의 공간에서 머리를 자르고 여기 다 각각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간판이니 뭐니 이런 것도 없고요. 100% 뭘로만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뭐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만 홍보를 하고 거기서만 예약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업체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비지해, 되게 바빠. 그래가지고 예약 잡기도 쉽지도 않고 금액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게 잘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상황이 달라짐에 의해 가지고 주변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이걸 가지고 경영 현장에 바로 접목을 해서 다른 보편적인 미용실들보다 굉장히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냐라고 하니까 더 잘 됐대. 왜?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랑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딱딱딱 개인적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 SNS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참 이거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많은 그런 사례였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환경의 변화 쪽에서 다시 한번 찝어보는 걸로 할 테고요. 이제 본론 얘기를 들어와서 경영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플랫폼이다라고 하면 뭐 기차역 플랫폼이라고 하죠. 아니면 자동차의 뼈대 이런 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경영
경영의 플랫폼이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경영의 시작점이다. 경영의 베이스다, 기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경영의 플랫폼을 고객과 그 다음에 업주가, 사업주가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내가 경영을 해나감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을 꾸리고 가져가잖아요. 점점 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저 사업도 할 수 있고 점점 빌딩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거다 보니까 경영의 플랫폼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무엇이냐? 경영의 플랫폼, 경영의 출발점. 경영의 출발점. 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회사를 뭐라 그래요? 컴퍼니라고 하잖아요. 컴퍼니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은 함께, 그 다음에 페니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컴퍼니라고 하는 거는 함께 같이 빵을 먹는 조직이다라고 해서 먹고 사는데 같이 일을 해서 같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사는 굉장히 단단한 가족과도 같은 그런 단단한 굉장히 끈끈한 그런 조직을 바로 컴퍼니, 함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 있는 그 동료들, 이걸 컴퍼니라고 하는 이런 생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가지고 있고요. 총 경영의 플랫폼을요 사명과 비전과 핵심 가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회사를 만들고서 빌딩을 해나갑니다. 기업을 만들어서 이끌어갑니다. 근데 여기서의 사명은 뭐냐면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회사, 이 조직을 통해 가지고 뭐를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추구한다는 건 너무 뻔하잖아. 그리고 그건 모든 회사들 다 그건 아주 기본인 거고 이 기본적으로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고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의 사명은요 인재, 기술, 인류공헌입니다. 사람들, 인재, 기술, 열심히 기술 익혀가지고 인류에 공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비전은 미래에 내가 꼭 달성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모습, 이거를 비전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명은 조직의 존재의 이유를 이거를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고요. 네, 비전은 미래에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될 거야라고 하는 게 바로 비전이다. 그렇다면 삼성의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보니까요. 삼성전자의 비전은 2020년도 비전이요. 미래 세계에 영감을 불어넣고 미래를 창조하는 것. 미래 세계, 자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감을 불어넣는다.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창조해 나가는 것. 이게 삼성이 꿈꾸고 있는 내가 꼭 달성해야지라고 하는 모습이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비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경영의 플랫폼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것만은 꼭 반드시 하자. 우리 이거는 우리가 정한 약속이야. 우리 구성원들이 정한 약속. 이것만큼 바로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마찬가지 삼성의 핵심 가치를 보니까요. 인재 제일, 변화 선도, 상생 추구, 최고 지향, 정도 경영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이거 우리의 삼성의 구성원으로서 뭔가자 인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변화를 선도하며 서로가 상생을 추구하고 최고를 지향하면서 정도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핵심 가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즉 이건 약간 조직 문화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지금 우리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뭐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플랫폼을 얘기하면서 우리 회사를 운영할 거야. 경영의 기본이야.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명. 내가 꼭 이거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죠. 우리는 이것만큼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핵심 가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특히나 이 핵심 가치와 관련해 가지고 구성원들 잘 만들기도 했지만 핵심 가치는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그거를 공감하고 전부 다 같이 인지하고 있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원칙 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잘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고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세계 1류 기업으로 성장해서 나가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존슨앤존슨라고 하는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 가치, 그래서 신조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존슨앤존슨의 신조. 우리의 첫째 책임은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자인 의사, 간호사, 환자와 자녀를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 믿는다.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의 상품은 항상 최고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적절한 상품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여야 한다. 우리는 고객의 주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의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도 정당한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둘째 책임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와 같이 근무하는 모든 남녀 직원에 대한 책임이다. 모든 직원은 각자가 한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중시하고 각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우는 정당하고 적절하여야 하며 근무 환경은 청결하고 잘 정돈되고 또한 안전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직원이 그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직원들은 각자 의견을 개진하거나 고충을 토로하는 데 자유로워야 한다. 직원의 채용, 능력 개발 및 자질을 갖춘 직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수한 경영진과 관리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경영관리는 공명정대하고 도덕적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세 번째 책임은 우리가 생활하고 근무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물론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다. 우리는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하며 선행과 자선을 베풀고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의 발전, 건강과 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특별히 제공된 모든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 유지하고 환경과 천연자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우리의 마지막 책임은 회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이다. 우리의 사업은 건전한 이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창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여야 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하며 실패를 할 경우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역경에 대비한 대책을 항상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주주들이 정당한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 존슨존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때요? 되게 장황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 꼬집어 보면은 정말 맞는 얘기고요. 놀라운 거는 이거를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같이 공감을 하고 이걸 이제 우리 신조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으니 이건 잘 될 수밖에 없죠. 같이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 고객을 위하고 구성원을 위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회 글로벌적으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주주들한테 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이것만은 가자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요.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경영이 할 수도 있고 경영을 담당하는 업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원칙들은요 당장에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성과가 바로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일을 하고 빌딩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주축이 될 수 있는 거고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놔야 나중에 회사가 더 성장하고 커나가더라도 흔들림 없는 그런 회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사명, 비전, 핵심 가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베이스가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회사를 쭉 경영하고 끌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끌고 나가려면 뭐예요? 조직 구성원들한테 핵심 가치도 있지만 원칙을 지키자야지. 우리가 저거는 합시다라고 해서 뭐를 해야 돼? 목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번에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됐으면은 조직을 경영함에 있어가지고 경영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버렸구나. 오케이. 저희 경영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보자고요. 그게 경영 목표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경영 활동에 대한 결과치 그리고 정성적, 정량적 목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성적 목표는 뭐고 정량적 목표는 뭐냐? 정성적 목표는 뭔가 수치화시키기 힘든 목표예요. 잘하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똑띠하자 이런 거. 근데 정량적 목표는 수치화시킬 수 있는 거야.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리겠어. 내가 이거만큼 이렇게 달성하게 숫자로 딱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정량적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서가 영업 부서야. 그럼 정량적 목표가 딱 나오겠죠. 어떤 목표 나요? 내가 이번 달에 아니 이번 주에 매출액을 이만큼까지 해야 돼. 라고 영업을 이만큼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정량적 목표. 그 목표 대비했을 때 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나요?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숫자니까 이런 거 바로 정량적 목표라고 하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저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고 뭔가 이것도 저희 하나 잡이지 않습니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몇 분을 했는지 정량적으로 수업은 몇 분을 진행했고 몇 회를 진행했고 이거 정량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게 잘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잘했는지 뭘로 판단해야 돼? 학생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걸 숫자로 판단할 수 있어? 물론 시험 봐갖고 학생들의 그 학습 그걸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절대 비교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했는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나중에 리뷰라든가 그다음에 그 학생들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다각적인 그걸 판단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성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가지고는요 크게 숫자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량적인 목표, 그 다음에 숫자를 표현할 수 없는 목표, 이거를 정성적인 목표 이렇게 나눠가지고 목표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는 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학문적인 위치로 봤을 때 좀 독특한 학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종합과학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서 수학이야 그럼 수학 공부만 하면 그 수학에 대해 숫자 가지고 물리야 그럼 딱 명확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경영이야.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경영하려면은 사람도 알아야지, 세금도 알아야지, 법도 알아야지 해서 수학, 통계학, 경제학, 금융학, 법학, 심리학, 사회학, 마케팅 등등 모든 학문들이 다 종합과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경영학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과지향적 그리고 실천지향적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회사를 이끌어가지고요, 조직을 이끌어가지고 어떠한 결과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치 성과지향적 그리고 어때요? 네, 실천지향적. 그냥 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가지고 막 그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학문이고요. 인본주의적이다.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중심인 인본주의적이며 마지막으로 상황적합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판에 박힌 듯이 운영해 나가는 거면 다 똑같이 운영하면 되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른데 그 순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따라서 상황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적합하게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는 변화에 잘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적합적인 그런 학문이다라고 해서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건요 어때요? 종합과학이고요. 두 번째는 성과지향적, 실천지향적이고요. 근데 인본주의적이고 상황 적합적인 그런 학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을 해나감에 있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있어요. 효율성과 효과성을 이제는 좀 구분지어 생각해보죠. 효율성, 효과성 다른 말 같으면서도 같은 말 같으면서도 애매하죠. 이걸 구분을 한번 줘볼게요. 이제부터 우리 구분지어서 할 거예요.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갖고 있는 자원 대비했을 때 그 아웃풋이 굉장히 잘 나와. 이 비율이야 비율 효율성. 그래서 조금만 들였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지. 대표로 뭐 가성비가 좋아.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때요? 야 이거 싼데? 되게 맛있네? 싼데? 양이 많네? 효율적인 거야 이게 바로. 그럼 그걸 우리가 효과적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효과적인 거는 어찌 보면은 율이 아니라 OX예요 OX. 했느냐 못했느냐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달성했느냐 맞느냐 요걸 따지는 게 바로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약을 먹었어 몸살약을 먹었어 근데 먹었는데 이게 열이 내려가고 몸이 괜찮았어. 그럼 이 약이 효과가 있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효과가 있으면 몸이 나아진 거고 효과가 없으면 몸이 안 나아진 건데 어슬프레하게 있으면 이거는 효과적이라는 표현 안 쓴단 말이야. 하지만 효율적인 거는 어떻다? 적은 자원 대비했을 때 인풋 대비했을 때 아웃풋이 좋게 나오는 이유를 효율적이라고 얘기한다. 애매하지만 결과가 좀 차이가 나죠.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인풋 대비했을 때 아웃풋이 얼마만큼 잘 나느냐 요걸 효율적. 효과는 결과적인 걸로 봤을 때 됐느냐 안 됐느냐 요걸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요걸 학문적으로 다가섰을 때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효율성은 조직 내부의 생각이야. 생산성을 중시하는 거지. 얼마만큼 적은 인원, 적은 자원을 가지고서 높게 생산을 했느냐. 이게 효율성인 거죠. 효과성은 뭐야? 조직 외부 중심의 생각이야.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을 했느냐, 결과가 좋았느냐. 이게 바로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럼 이렇게 따졌을 때 효율적인 조직은 뭐예요? 조금만 넣어서 많은 효과를 내는 게 효율적인 조직이에요. 비효율적인 뭐예요? 많이 넣어서 별로 못 만드는 게 비효율적인 조직이야. 효과적인 조직은 고객이 만족하는 조직이 효과적인 조직이야. 비효과적인 조직은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조직이야. 만약에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이야. 적은 인풋을 가지고서 많은 아웃풋을 냈는데 그게 고객도 만족스러워. 이 위대한 조직인 거지. 우리 이걸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런데 얘가 효율적이지는 못해. 많이 넣어서 많이 만들었어.
돈 많이 넣어가지고 많이 만들었어. 근데 그게 고객이 만족해. 그럼 이건 무슨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회에 많이 환원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거꾸로 회사는 굉장히 효율적이야. 조그만 거 해갖고 크게 우리가 성과 아웃풋을 냈어. 그런데 고객이 그걸 만족을 못해. 나만 좋은 거지 공급자만. 이런 무슨 조직이야? 이 장사꾼 조직이라고요. 네. 근데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효과적이지도 못해. 이거는 있어서 의미가 없는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영을 해나가면서 경영을 배우면서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 효과와 효율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여기서도 굳이 내가 뭘 해야겠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 좀 더 효율적인 걸 선택할지 아니면 고객 지향적으로 좀 더 효과적인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근데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뉴노멀 시대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노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뉴노멀이야. 이제 보편적인 게 보편적인 게 아닌 게 됐어. 세상이 달라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는 거다? 경영 전략도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느냐? 그간 우리 기업들은요 세계 시장에서 엄청나게 빠른 카피를 해왔어. 카피가 특히나 우리 뭐랬어요?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특히나 일본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카피한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소니가 했던 것들, 뭐 파나소닉이 옛날에 했던 것들 다 카피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반도체 그거 다 카피해왔잖아. 뭐 조선 다 가지고 온 거란 말이야. 일본이 갖고 있는 것들 갖고 와갖고 이만큼까지 우리가 성장을 시켰잖아. 카피도 빠르고 성장도 굉장히 많이 해나가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20세기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21세기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더 이상 남의 거를 카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우리가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빠른 추격자에서 창조적인 선도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업, 그러니까 경영과 기업이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단락을 배우면서 마지막으로 뭐를 볼 거냐?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 각각 환경 그리고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국식 경영, 네, 강점은 강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스피드와 팀 워크가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리더십, 저걸 해야겠다. 리더가 생각한 다음에 팀 리더가 좋아. 이거 하자. 팀워크가 좋고 융합이 잘 되다 보니까 빨리 쫓아갈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단점으로는 뭐가 있어요? 종업원 자발성보다는 집단 논리와 분위기가 지배를 하고요. 개개인의 다른과 창의적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왜요? 리더가 생각을 해서 리더십이 있어. 그럼 리더가 끌고 갈 때 같이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돼서 끌고 가는 능력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개개인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보다 집단 논리가 좀 강하다는 단점이 있는 그런 나라고요. 일본은 어떠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좀 더 딱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강점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 건강한 노동 윤리. 그래서 일하는 것도 안정적이고요. 근무하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나라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독특한 개인 능력 발휘 능력이 미비하고요. 기업 성장과 개인의 행복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게 일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자인 나라거든요. 근데 국민이 부자인 것보다 나라가 부자고요. 기업이 부자인 거지. 거기는 이제 구성원들이 부자인 나라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성장하고 개인 행복은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이제 일본의 주요한 특징이고요. 미국식 경영이다. 미국은 잘하면 확 쏴주고요. 안 되면 그냥 확실하게 처지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강점으로는 혁신적 아이디어 우대하고요. 개인 성취용 자금 및 확실한 성과를 평가를 해주는 게 장점이라면 단점으로는 승자 독식 구조고요. 직장이 불안정합니다. 미국은 그게 없어요. 부당해고가 없어요. 근데 그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 윗상사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 당장 해고야.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다 얘네는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지.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미국에서는 잘하면 그만큼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받을 수가 있고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거꾸로 걔만 쫙 받는 거지 나머지들은 전부 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걔를 많이 부러워하면서 또 나는 제2의 잭 파스터트리는 저 스타 플레이어가 되겠어라고 해서 어느 누군가도 되겠지. 하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하지 못한 사람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영, 그 다음에 일본의 경영, 한국의 경영에 대해서도 이런 차이가 있구나.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 문화에 따라 다른 거고요. 우리는 지금 한창 변해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뭐를 봤어요? 우리나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의 플랫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플랫폼 크게 사명이 있고요. 사명, 우리의 존재 이유, 그 다음에
비전, 내가 대거주하는 모습,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 가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목표를 하는데 목표는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 그래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목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배워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뭘 배웠습니까?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나눠가지고요. 예,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잘 나오는 거 효율성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좋은 거, 고객이 좋은 건 효과성이고 효율성, 효과성에 대해서 구분을 짓고요. 그다음에 뉴노멀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어때요? 여태까지는 빠른 추격자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혁신적으로 뭔가 끌고 새로운 걸 창조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경영, 일본의 경영, 미국의 경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를 살펴볼 거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경영 환경은 과연 어떤 환경들이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가고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